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난번 동영상에서 글로벌 금융위기의 진행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동영상에서는 이어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정점이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첫 번째 부분을 살펴보시면 2008년 10월 6일에 가장 미국 역사상 최악의 주식시장 하락이 발생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떤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다 보니 금리가 이자율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돈을 빌리기가 상당히 어려워지게 되고, 이제 뭐 일반 개인, 그리고 투자를 해야 되는 기업들 다 이자율이 이전보다 너무 올라는 상황에서, 이제 돈을 빌리기가 힘들어진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 이렇게 실업률도 상당히 올라가서, 뭐 아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실업률을 기록을 하기도 했고, 이게 다른 나라들의 경우에서는 이제 이게 정권을 교체를 시키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피겨 6번에 보면 요 글로벌 금융 위기를 포함하는 시기 동안의 크레딧 스프레드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 크레딧 스프레드 정의가 나와 있는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BAA 그 회사채 등급의 회사채와 이제 미국 그 트레저리 본드의 그 이자율의 차이를 이렇게 크레딧 스프레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경제 상황이 상대적으로 좋으면 신용등급이 제일 좋은 사람과 신용등급이 가장 안 좋은 사람의 갭이 있죠. 그리고 경제 상황이 정말 최악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신용등급이 가장 좋은 사람과 신용등급이 가장 안 좋은 사람의 갭, 이 갭이 언제든 존재를 하는데, 이게 경제 상황이 상대적으로 좋을 때 더 갭이 크겠어요? 아니면 경제 상황이 나쁠 때 더 갭이 크겠어요? 경제 상황이 나쁠 때 이게 더 갭이 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용 등급이 좋은 사람도 돈 빌리기가 어렵지만 신용 등급이 안 좋은 사람은 돈 빌리기가 훨씬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스프레드, 이 어떤 차이가 굉장히 경제 상황이 안 좋을 때 훨씬 더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BAA 등급 회사채랑 미국 정부가 발행한 채권 중 트레저리 본드에 적용받던 이자율의 차이가 이 글로벌 금융 위기가 정점을 찍으면서 계속 확장을 하고 커지고 지금 요 2008년 후반부에 가장 높아져 있는 상황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어서 12.4 부분에서는 단기적인 측면에서 이와 같은 글로벌 금융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대표적으로 어떤 일들을 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것은 deflationary spiral이라고 해서 이 deflation이라는 건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도 한번 언급이 되었었죠. 그래서 이제 물가가 내려가게 되면 나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감소하고 생산도 감소하고 그러면서 계속 경제가 안 좋아지고 하는 어떤 계속 악영향이 발생을 할 수 있는 거를 이렇게 디플레이셔너리 스파이럴이라고 하고 연쇄작용이 발생하는 걸 이렇게 말을 하고 이제 이러한 것을 정부가 막으려고 아니면 최소화를 하려고 어떤 조치들을 했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는 여기 financial bailout이라고 나와 있는데 bailout이라는 단어는 구제금융, 그러니까 금융기관들을 대표적으로 뭐 은행을 생각을 하시면 그런 금융기관들을 정부가 일시적으로 뭐 어떻게 지원을 해준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거를 요 베일아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금융기관이 다른 금융기관한테 어떤 부실이 전가되는 거를, 그러니까 전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미국 정부에서 미국에 있는 금융기관들 중에 이렇게 구제 금융을 일부 제공을 했습니다. 그러한 금융기관들은 뭐 이렇게 작은 금융기관들뿐만 아니라 요 골드만삭스, 뭐 메릴 린치, 모건 스탠리, 시티 등등의 많은 금융기관들이 미국 정부로부터 구제 금융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와 같은 경제 상황이 안 좋은 상황, 그러니까 뭐 지금 올해에 그 전 세계적으로 모든 나라들이 겪고 있는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은 지금 그나마 뭔가 돈을 좀 쓸 수 있는 섹터가 이제 정부밖에 없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렇게 재정 지출을 늘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제를 팽창시키기, 성장시키기 위해서 정부의 지출을 굉장히 늘리게 되고 세금을 감면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도 근데 그렇다고 돈이 그냥 뭐 땅 파면 나오는 게 아니죠. 그래서 국채를 발행한다든지 해서 계속 돈을 빌려가지고 적자 재정으로 그렇게 그 재정 지출을 늘리게 됩니다. 뭐 미국도 마찬가지였고 호주도 마찬가지였고 일본의 경우에도 당시 이 글로벌 금융 위기를 거치면서 정말 뭐 이마만큼의 금액을 요 재정 지출로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덕분인지 유럽에 있는 국가들은 이와 같은 확장적 재정 지출 덕분에 글로벌 금융 위기를 이제 좀 지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 글로벌 코너에서는 약간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과는 조금 다른 선택을 했던 유럽에 있는 국가인 라트비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앞에서 글로벌 금융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국가 경제를 조금이라도 빨리 살리기 위해서 정부 재정 지출을 확 늘려서 경제를 살리는 길을 택했다고 그런 많은 국가들이 그런 길을 택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르비아라는 유럽에 있는 국가는 약간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뭔가 정부 지출을 확 늘리기보다는 정부 지출을 오히려 줄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본인 국가의 환율을 유로랑 아예 고정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지금 요 부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지금 발런터리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어떤 합의를 통해서 국민들과의 합의를 통해서 지금 뭐 일시적으로 대량 해고를 하기도 하고 임금도 반납하고 일시적으로 깎고 그리고 사회 지출도 당분간 줄이는 식으로 합의를 이뤄서 돈 쓸 곳을 최소화를 시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와 같은 25% 정도 수축, 그러니까 돈을 절약하는 것을 했고 이제 그 이후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이 라트비아의 GDP는 다시 성장을 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라트비아가 했던 어떤 선택을 이렇게 contraction, 수축이라는 뜻이고 expansionary라는 확장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성장을 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수축을 택했던 것을 이렇게 expansionary contraction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라트비아의 경우에는 이런 선택이 가능했고 국민들의 저항이 없었던 이유가 구소련으로부터 91년에 독립을 한 이후에 EU에 2004년에 가입하고 그리고 2014년에 유로존에 가입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유럽의 국가로 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어떤 일시적인 어떤 수축, 정부 재정 지출을 좀 줄이는 것을 감내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옳은 선택이었냐 아니면 잘못된 것이었냐에 대해서 그리고 뭐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이게 뭐 약간 컨트로버셜 그러니까 논란의 여지가 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선택이 다른 국가들의
한테도 가능했을 것이냐? 그렇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트비아의 특수한 상황 덕분에 이런 선택이 가능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뒷부분으로 와서 12.5 부분에서는 글로벌 금융 위기를 겪으면서 이게 너무 금융 기관들 아니면 금융 시스템에 뭔가 좀 빈 구멍들이 있었구나 아니면 문제점들이 있었구나라는 거를 알게 되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 개별 국가 차원에서 아니라 이제 국제 기구를 통한 어떤 국제적인 차원에서 어떤 규제를 좀 더 강화를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을 하자라는 그런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장기적인 노력들을 했는지 그리고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면 우선은 첫 번째로 국제적인 측면에서 규제 체계를 뭔가 좀 더 개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뭐 거시 경제 정책을 좀 더 사운드 여기 지금 이 사운드는 형용사로 그러니까 명사에서 소리라는 뜻이 아니고 형용사로 사운드는 건전한, 뭐 건강한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거시 경제 정책을 더 탄탄하게 세우고 파이낸셜 인프라스트럭처를 더 강화시키고 뭐 금융 소비자 보호 그리고 교육을 강화를 하고 거시 건전성 정책과 미시 건전성 정책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뭐 국제적인 측면에서도 뭐 G20이나 뭐 IMF나 뭐 그런 국제 기구들을 통해서 더 이제 세계적인 규제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뭐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고 했다라고 합니다. 이거를 각 개별 국가 수준에서 보면 뭐 이렇게 어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통화 정책에서 있었던 변화 그리고 뭐 하고 있는 변화 재정 정책에서 있었던 그리고 지금 진행 중인 변화 그리고 금융 인프라스트럭처와 관련해서의 변화 그리고 금융 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변화 뭐 이것들을 간단하게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전에는 중앙은행의 역할이 시장 금리를 오르거나 내리거나 함으로써 시중의 통화량을 조정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혹은 인플레이션율을 적절하게 통제를 한다던가. 그런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각국의 중앙은행이 이 금융위기를 겪고 나서,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고 나서, 중앙은행은 이와 같은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금융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도 중앙은행이 해야 될 역할이구나. 그래서 비상시에 유동성을 공급을 긴급하게 금융기관들에게 한다든지, 뭐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평소에 버퍼를 쌓아놓는다든지, 그리고 이 금융기관들에게 의무로 쌓아놓도록 했던 그 리저브 리콰이어먼트에 대해서 이와 같은 비상시에는 이자를 지급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재정 정책에서 이와 같은 비상시에 결국 돈 쓸 수 있는 사람은 정부밖에 없구나, 공공섹터밖에 없구나. 그렇게 비상시에 돈 쓰려면 평소에 부채를 좀 낮춰놓고 평소에 좀 뭔가 여유분을 확보를 해둬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금융 인프라스트럭처를 보강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뭐 여기서 금융과 관련한 규제 체계를 강화한다든지 회계를 좀 더 투명하고 깨끗하게 잘 관리를 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더 강화를 한다든지 뭐 예금보험제도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평소에 뭔가 너무 금융기관들이 이거를 믿고 리스크 테이킹을 하지는 않는지 등등을 살펴보는 것 그리고 어떤 거래가 잘 발생할 수 있도록 ICT 환경이라든지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을 좀 더 잘 고도화를 시켜 놓는다든지 뭐 법이나 관련 규제들을 잘 정비를 해 놓는다든지 뭐 그러한 것들 그러니까 여러 어떤 금융과 관련한 환경들을 정비를 하고 있고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기 이제 금융 소비자들
뭐 이게 개인이 될 수도 있고 기업이 될 수도 있고 금융 소비자들이 너무 위험한 금융 상품에 투자를 하지 않도록 한다던가 아니면 제대로 알 수 있도록 금융 소비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for your information 부분에서 간략하게 리보 스캔들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기 리보라는 것은 요렇게 런던 인터뱅크 오퍼드 레이트라는 것을 영어 약자로 줄여서 리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리보라는 것은 영국에 있는 대형 그 상업은행들이 은행들끼리 서로 돈을 빌려주고 빌려받을 때 적용되는 이자율을 대충 평균 낸 것을 요 리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리보라는 거가 왜 중요하냐면 정말 전 세계에서 수많은 금융 상품의 어떤 기준금리, 레퍼런스 금리로 이 리보가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리보 플러스 뭐 1%, 그래서 뭐 리보 플러스 뭐 1.5%, 그래가 이런 식으로 어떤 개별 개인이나 기업들에게 적용되는 금리가 결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리보라는 거는 맨날 바뀌는 건데 이제 그거를 어떤 그 베이스로 삼고 이제 신용도가 좋은 사람은 조금만 가산금리 붙이고 신용이 나쁜 사람은 이자를 더 많이 내게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 리보가 어떤 기준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어떤 게 밝혀졌냐면 4개의 영국에 있는 대표적인 은행이 이 리보 금리를 담합했다라고 그러한 스캔들이 있었다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제, 근데 이게 정말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국제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기준 금리가 이 리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태의 어떤 결말로 이 담합을 했던 4개 은행들은 뭐 얼마만큼의 벌금을 냈고 그리고 그 담합에 가담했던 직원들은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리보가 이런 어떤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을 해서 지금 리보를 대체하는 다른 어떤 기준금리를 개발을 했고 이제 그거를 쓰기로 결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For Your Information 부분에서 리보 스캔들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여기 12.5 부분 마지막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가들에서 이와 같은 마이크로 프루덴셜 팔러시, 매크로 프루덴셜 팔러시 어떠한 것들을 했는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프루덴셜이라는 단어를 처음 보시죠? 생소하시죠? 그래서 이거를 마이크로라는 거는 이게 작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매크로라는 거는 크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프루덴셜이라는 거는 건전한이라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마이크로 프루덴셜 팔러시는 우리나라 말로는 미시건전성 정책이라고 해서 개별 금융기관들이 잘 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검사하고 관리하고 하는 것을 이 마이크로 프루덴셜 팔러시라고 하고 이제 그렇지 않고 어떤 금융 시스템 수준에서 한 금융기관이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금융기관이 문제가 생길 수 있지는 않은지 이 어떤 큰 숲 차원에서 나무가 아닌 숲 차원에서 전체 금융 섹터 차원에서 정부에서 관리 감독하는 거를 이와 같은 매크로 프루덴셜 팔러시 거시 건전성 정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그 이전에는 개별 어떤 큰 금융기관들 아니면 개별 금융기관만 각각 관리 감독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구나. 이 글로벌 금융 시스템 아니면 국가의 어떤 금융 시스템, 금융 체계라는 어떤 이 큰 차원에서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매크로 프루덴셜 팔러시의 중요성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 앞에서 한번 나왔던 BCBS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바젤 코드를 업그레이드 시켜서 바젤 3라는 것을 새로 만들게 이제 바젤 2를 대체해서 바젤 3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더 버퍼를 쌓도록 한다든지 뭐
어떤 그 파이어 세일이 발생을 하게 됐을 때 이제 너무 급격한 경기 침체가 발생하지는 않을 수 있도록 뭔가 조치를 한다든지 그리고 지금까지는 거래소, 그러니까 상장하지 않고 OTC, 오버 더 카운터를 통해서 그냥 개인 대 개인 아니면 개인 대 기업, 기업 대 기업으로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거래가 되었던 파생금융상품, 장외 파생금융상품을 어떤 거래소를 통해서, 즉 내가 정부가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규제 체계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장외에서 거래가 되더라도 그와 같은 어떤 거래한 것에 대한 기록을, 사실을 정부나 규제기관에 보고 리포트를 하도록 한다든지 하는 방식을 이렇게 추가적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동영상이 조금 길어져서 우리가 지금 여기 12.5 부분까지 이번 동영상에서는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